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둘리 탄생 40주년이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40년이면 쭉 흘러버렸어요. 네. 여기가 둘리 뮤지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둘리가 본래 태어났던 그 배경을 해가지고 이제 둘리 뮤지엄을 만들었죠. 네. 여기가 둘리 작업실을 재현한 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한참 그 둘리 그릴 때 네. 그 방을 이제 제 방을 이제 그 재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책상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책상이 없어가지고 네. 했고 옷 같은 거는 진짜 제 옷이에요. 40년 전 그때 그 책상, 옷까지면 많은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분만과 고통을 전시. 네, 그러겠네요. 여기 앉아서 그때 그 공간에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 고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뭐 그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죠. 네. 40년 전 아기 공룡 둘리를 탄생시킨 둘리 아빠. 만화가 김수정 화백. 1975년 소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서 폭우로 데뷔. 1983년 국내 최초 만화 잡지 보물섬에 아기 공룡 둘리 첫 공개. 애니메이션 감독, 둘리 뮤지엄 개관 등 제작자로도 활동. 둘리 탄생 40주년을 맞아 1996년에 제작된 극장판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재개봉. 딱히 뭔가를 추억하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느낌으로 간다면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화가 김수정이 전하는 둘리 탄생 배경과 만화가가 바라보는 세상. 집중 분석합니다. 아기 공룡 둘리를 탄생시킨 둘리 아빠 만화가 김수정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데는 시대의 아픔 때문이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우선 작가님 뵈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둘리가 나올 당시가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그린 것은 이제 7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세상에 이제 쓰레기도 분량은 없어요. 네. 근데 만화에서는 늘 그 분량이라는 것이 무슨 상표처럼 따라다니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화를 그리게 되면 특히나 이제 아동 만화를 그리게 될 때는 이 심이라든가 검열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검열이 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의 어떤 이야기를, 그 아동들이 어떤 갖고 있는 동심이라든가 꿈을 이렇게 그 만화에서 표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캐릭터화했을 때는 그 제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물을 네. 이제 상상을 하게 됐고, 동물을 이제 의인을 하게 되면은 조금 심의가 완화가 되대요. 그렇다고 네. 많이 완화되는 것도 네. 아니고. 검열을 피해 동물을 의인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동물을 찾다가 이제 공룡을 떠올리신 거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영화 주라기 공원 그 1편을 보니까 개봉한 것이 1993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김수정 작가의 둘리 그린 게 1983년, 그렇죠. 10년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룡에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공룡을 그려보자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떠올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공룡이라고 그러면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공룡은 그렇죠. 무서운 것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만화가의 발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무서운 공룡도 아기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무서운 그 존재가 아기로 왔을 때 이거 천진난만함, 네. 이제 거기에서 일단 그 착안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역발상, 네. 좀 뭔가 무서운 것이 무섭지 않게 우스운 걸. 그래서 둘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사실은 공룡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책 만화가 출간되기 전에 검열을 했다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1980년대 당시 그린 만화 중에 검열돼서 강제 종료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검열이 어느 정도였나요? 이것이 이제 뭐 검열이라고 하면은 하나에 한 약 20여 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네. 그 조항은 이제 일반적인 조항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우리하고 우방 국가를 뭐 욕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판자촌을 그려서도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 왜 판자집을 못 그리? 근데 그 당시에 판자집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 그리게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판잣집을 그렸을 때 북한에서 체제선전에 이용을 한다. 네. 그다음 우방국은 무조건 좋은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 항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만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그 심의관들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 닮은 캐릭터를 그렸다가 문제가 됐었다면. 그 만화는 이제 약간 좀 성인 만화였어요. 네. 제목이 아담과 이브였는데 그것을 이제 주관지어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주일 선생을 좀 패러디한 건데 그 그림이 그 모양이 너무 그 당시 네. 그분하고 닮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피라 사건에 걸리면서 연재가 종료됐죠. 네. 이름을 왜 둘리라고 지은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둘리뿐 아니라 공룡을 두 마리를 이제 그 설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둘 해서 둘리라고, 그래서 둘리 이름도 둘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둘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좀 너무 좀 그 딱딱한 것 같고, 네. 그 둘리의 성격에 따라서 둘리 하니까 좀 더 좀 맹해 보이기도 하고 좀 만화적인 어떤 이런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리라고 했었고. 아기공룡 둘리가 첫 선을 보인 것이 1983년이거든요. 4월. 국내 최초의 그 만화 잡지 보물섬에 실리면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연재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있는 거를 그쪽에서 알고 요청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직접 우리 작가님이 전화를 한 건지요? 소위 이제 그 보물섬 창간되면서 그 국내에서 내노라 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제 18명이 이제 엄선돼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는 그 제 친구 따라서 이제 그때 거기에 연재하고 있던 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어차피 그 시간 뭐 할 일 없으면은 같이 거기 가는데 놀러 갈래 그래요. 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네.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영부영 스카웃이 됐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연예인들 스타 된 신분들이 무슨 뭐 오디션장에 친구 따라갔다가 그런 경우 스타 있죠. 된 경우 있죠. 네. 이 둘리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마침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연재하고 있던 저희 선배 작가분께서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휴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타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엔 대타로 들어간 거군요. 예, 예. 근데 아기공룡 둘리가 보물섬에 공개되자마자 어린 독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잖아요. 그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인기몰이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단지 아 이게 캐릭터가 좀 되기는 하겠다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반응이 있었던 거는, 물론 그 작가가 이제 나름 뭐 이런 데는 이제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딱히 이것이 지금 인기의 비결이다 하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아마 이제 생각한데 이제 여기에서 오는 그 사람들, 그 둘리를 포함해서 이게 꼭 둘리뿐만 아니라 그 사이드에 있는 캐릭터들도 네.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좀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네.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기공룡 둘리를 그렸을 당시는 지금과 가정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좀 많이 다르죠. 거기 고기동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이미지잖아요. 보면 뭐 아이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오죽하면 둘리가 어린이 때리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길동은 둘리를 어쨌든 집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아버지들이 무뚝뚝했지만
마음 한 구석은 따뜻했다. 또 어려운 타인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뭔가 이런 시대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그 시대의 표현이라기보다도 그 당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고길동 씨가 30대 후반에서 약간 40대 그 사이에 네. 그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소시민적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이제 뛰는 그 시대의 아버지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고길동 씨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제들은 이렇게 타다거나 나무라거나 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 이제 둘리라든가 도우너라든가 또치라든가 이 사실 군식구들이잖아요. 네. 계기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오히려 내 자식들은 굉장히 이렇게 참 온순하고 잘 크고 있는데 불러온 애들이 계속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의 마음이었죠. 네. 네. 둘리가 어리고 약하고 뭐 엄마 생각하면 눈물도 뚝뚝 흘리는 그렇지만 똑부러지게 또 할 말을 하는 그런 그 캐릭터잖아요. 네. 이건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건 어디서 창안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꾸어야 할 꿈을 좀 이 둘리를 통해서 대신 꾸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둘리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네. 왜냐하면 애들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좀 그 버릇없는 소리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는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누르거든요. 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모든 것이 그러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둘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욕구, 그다음 그 꿈을 좀 발산을 하고, 그다음 그 꿈을 좀 그리게 해주자. 둘리를 통해서 사회에 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그렇죠.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예. 김수정 작가님은 1950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태어났고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가 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야단 맞았다면서요. 그래서 뭐 신문팔이, 껌팔이, 아이새끼 장사 이런 걸 하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화가가 꼭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떤 거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만화를 처음 봤는데, 만화를 보는 순간 그 만화에 대한 그 마력, 이 만화를 보는 순간에 그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제 안에 숨어있던 이제 재능도 발견이 됐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행 따라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돌아와서는 이제 행들이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다니고 했으니까 네. 그 연습장 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본 그것을 막 그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보면서 어른들도 그러고 이놈이 그림을 참 잘 그린다 하고 이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려야 된 거예요. 이제 기특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 제 고향이 진주거든요. 네. 경상남도 아주 먼 곳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을 이 만화가로 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응원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버지가 후원자가 되셨죠.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그 제 중2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됐어요. 네. 이제 뭐 신문팔이도 하고 우산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쨌든 가게에 도움이 됐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화가의 꿈은 이제 계속 키워왔어요. 왔는데 이제 정작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만화가가 되어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행들이 난리가. 예. 네.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사회에서 그 인정도 못 받고 그 어떤 그 불량의 어떤 대명사로 했던 치부됐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고도 만화 말고도 이 제주면은 여기서 묵고 살 게 많은데 왜 꼭 굳이 만화가가 돼야 되겠냐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제 반대에 이제 부딪혔죠. 네. 최근에 둘리 탄생 40주년을 맞아서 27년 전이죠. 그러니까 96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어른별 대모험이 재개봉됐잖아요. 뭐 어린이 관객 당연히 있고 또 둘리를 보며 성장한 어른 관객도 많은데요.
관객들 틈에서 영화를 이렇게 다시 보면서 어떤 감회가 밀려왔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재개봉을 이제 결정을 하고 배급사가 이제 해보겠다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신반의했어요. 네. 이것이 거의 30년 가까이, 이게 27년 전의 작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우리 그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자, 이것을 27년이 지난 지금 다시 건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또 디지털 시대인데.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관객 스코어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봉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극장을 이제 몰래 갔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갔었는데 가서 이제 관객들 사이에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 어린이 관객들이 꽤 많았어요. 그것이 이제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온 것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과거 추억 예. 담아서 온 거죠. 둘리 탄생 40주년 계기로 영화도 재개봉됐고 또 모처럼 둘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재개봉에 대한 그 꿈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그 TV 시리즈를 이제 26편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어른별 대모험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장용을 기획하고 제작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산이 돼 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은 애니메이션은 안 되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묵혀둘 것이 아니라 이제 출판 만화로 네.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뭐 내년쯤 이제 출판 만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둘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겠네요. 그렇죠. 네. 40년 전 둘리 탄생 배경에는 가난하고 힘겨웠지만 만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수정 작가의 집념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로 둘리를 탄생시켰고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둘리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핵오염수 1리터를 마셔도 10리터를 마셔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괴담 아니겠습니까? 교과서 외에 있는 내용은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건지에 대해 좀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외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찾는 게 보니까 5년 만인데 김종혁 의원님,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 국무장관의 방중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괴풍선을 띄워서 미국이 F-16 전투기까지 출동해서 미사일로 그 풍선을 격추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그 격앙된 관계였지만 하지만 미중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외교 관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끝까지 나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 간의 사이에서도 생각구 열도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국교를 단절할 혹은 무슨 마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그냥 흐지부지 되다가 타협을 했거든요. 네.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과거의 냉전 시대 그리고 탈냉전 시대에 이어서 지금 신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신냉전 시대의 특징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이게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 이것은 서로 갈등하더라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협조를 한다는 거거든요. 미 제가 국무장관의 방중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차피 지금 현재 한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분명하지요. 네. 하지만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느 나라든 간에 각자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 움직여갈 네. 겁니다. 김중혁 전 비대위원 말씀대로 한중 관계 지금 아주 냉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다. 이른바 배팅 논란과 관련해서 이 신 대사를 보면 미안스카이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걸 가지고 국장급 대사를 왜 만나느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대통령도 이 국장급 대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과 사실 불편했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고 미국의 압력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냐면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잖아요. 1로가 이제 항로입니다. 동아시아로 이제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건데 그 경제적 봉쇄에 미국에 호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해서 동아시아 4개국 인도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굉장히 자주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통해서 봉쇄를 한다거나 대응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폭탄이라든가 뭐 대사급과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두고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충돌하고 있는데요. 김중혁 위원님,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상황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8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상화를 방문했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어떤 우리 감정이 국민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12일 날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8일과 12일 사이에는 4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이걸 갑자기 바꾸고 이러기는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 그 5분인가 가셔서 뭐 한중 외교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외교를 의원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뭐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문은 조금 무리가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간이 또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거나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있었는데 네. 그 강행을 했고 더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분들이 티베트를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티벳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1950년도에 중국이 침략을 한 나라 아닙니까? 침략을 해서 자기 속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달라이 라마가 지금 해외로 망명을 해서 망명 정부 비슷한 걸 세워놓은 나라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이 티벳에 들어가는 것들을 거의 막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티벳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전적으로 티벳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홍보 전략 아니겠어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티벳에 라마를 비롯한 정신적 스승 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안이 벙벙한 그런 발언들을 하셨어요. 네. 쫓겨나서 지금 망명가 있는 분을 언급을 하니까 네.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돌아오시면 가서 어떤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오셨는지 그리고 티벳 방문을 비롯해서 두 번째 방문을 왜 하셨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티벳 지역 방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던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국 방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국회 차원에서 원래 방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빠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같이 국회에 예, 원래 같이 가기로 돼 차원에서요? 있어요. 중국에서 초청해서 중국 돈으로 이렇게 된 건데 여당 의원들이 이제 빠지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간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외국의 과거의 역사까지도 한편으로 안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의 독립에 대만 옛날 장개석 국민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줬습니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는 중국과 교류를 했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비판을 하시려면은 대통령께서 한국 돈으로 일본 가셔서 오염수 방류에 지렛대가 된 거가 오히려 더 저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연스럽게 오염수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세 번째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 거듭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간에 우리 인근의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수산물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대해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정부는 일단은 최소한의 위험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후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도 일단은 반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수순을 밟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당은 이에 대해서 괴담 정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산업 종사자가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때 서울대 서어모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뭐 DNA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분은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자력 연구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 빗물에서 방류되는 양과 크게 차이가 없고 바나나를 하나를 먹었을 때도 우리가 방사능에 자연 방사능에 그렇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 이번에 방류한다는 양이 130만 톤이잖아요. 이거 네. 30년 동안에 걸쳐서 그 증류해서 방류를 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지금 방류한다는 130만 톤의 1000배가 되는 양이 한꺼번에 방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아무런 걸림 장치도 없이 방류가 됐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80여 군데인가를 그 해양 포스터를 찍어서 계속 원자력 수치가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조사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뭐 수산물이 오염이 되고 뭐 방사능에 우리 국민이 노출되고 근데 그런 그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굉장히 괴담 수준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계셔서 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린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오염수 문제에 찬성 안 하면은 이럴 일이 없어요. 거기서부터는 발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환자가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위험성이 5%다. 5%니까 퍼센트가 낮으니까 나는 즐겁게 암 수술 받으러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0.01%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야당 시절에 권성동 의원, 조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는 기사까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야당 때는 반대했다가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태호 차장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이게 저는 오히려 먼저 설명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각 당 상황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맞았네요. 그 당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 또 이 뭐 총선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평가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가. 네. 저희가 저희 당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건 저도 지금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 좀 뭐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더구나 이제 저는 전임 비대위원으로서 이번 최고위에 이제 이걸 넘겨준 그런 입장이니까.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시련이 많았어요. 김기현 호가 아시다시피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라든가 두 분이나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김기현호는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소모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처음에 팀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맞추고 나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막 부상을 당하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고 뭐고 할 게 있는 상황이 별로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을 맞아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픔을 딛고서 새로 이제 재정립을 해서 이제 비로소 신발끈을 메고 이제 출정에 나가는 그런 선수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침 100일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어서 평할 것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그냥 거수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한편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래 여당은 정책을 하고 야당은 정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서울 시내라든가 전국에 너무 과도하게 이 정치 혐오 플랜카드 걸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때쯤 되면 뭐 창조경제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잘했든 못했든 4대 강도 하고 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여당이 너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김기현 대표가요, 당내 분란을 종식시키고 안정화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안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징계도 받았고 윤리위의 징계도 받았고 당 주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당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대표가 자기 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것도 2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든가 다른 지도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당원들의 마음은 또 그렇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내년 공천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비주류라고 해서 당의 공천을 안 준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쟁력이 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뭐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또 젊은 인재고 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아직 남아있는 얘기니까요. 벌써부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당에 보시기에 그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뭐 이른바 이제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다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포기하고 나는 저기 윤석열 한 번도 뭐 당선되는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입장.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쓰러지면 내가 쓸어 남겠다. 네. 뭐 그런 입장 아닌가 이런 것 같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공천 받겠죠. 공천 받고 뭐 적절한 목소리 내는 수준으로서 적절히 주류들과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제를 두고 벌써부터 당내 의원들 간의 견해차가 있는데 과연 순항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한 건요. 대표 자신의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최고위원회 위에 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제가 올라왔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뭐 손들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원들의 뭐 투표라든가 대의원 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넘겨가지고 의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대표가 마음 먹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떤 의제가 올라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쇄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을 효능성이 없는 16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얼마나 잘라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비정치인인 김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실제로 당을 얼마나 바꿀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당이 보기에 민주당의 쇄신 움직임은 어떤 전망이세요? 좀 야박하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뭐 눈가림이죠 뭐. 네. 저희는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뭘 한다 이런다 저런다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민주당의 혁신이 뭘까요? 혁신이라는 것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말로는 혁신을 하겠다면서 행동으로서는 혁신과 정반대되는 거꾸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유명무실화되고 있었어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관례적으로 다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자기 측근들 주변의 사람들 다 체포동의안 발동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체포동의안을 무력화시키면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구나 다른 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그 당 대표는 물론이고 무슨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심하게는 당원 자격이 박탈돼요. 근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 기소가 돼도 당원권 당대표 그대로 할 수 있고 당 그 간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국 이번에 전 장관 출마하겠다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아서 2심 재판을 하고 있어도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뭘 혁신을 한다는 건지 그냥 저는 그냥 눈가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뭐 기대가 엇갈립니다. 조만간 이제 귀국을 하잖아요. 이게 뭐 비명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찻잔 속의 태풍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명의 뭐 구심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내에 있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명에 실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이미 걸로 하고 알고 있다는 하고 말씀이군요. 있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낙연 전 대표 계보라고 하는 의원들이 제가 계산해 보면 10명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셔도 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해철 의원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또 그 속에서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주류들과의 갈등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저는 역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대표 간 총돌로 이어졌잖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참 후한무치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점은? 후한무치하다, 폐륜적이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쓰시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기에는 본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똑같은 단어로 본인이 비판을 받아오셨잖아요. 네. 좀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게 적절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후한무치하시다라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그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니냐, 그 코인에 대한 걸 거부한 게 아니냐라고 한 건데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재산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성인 자식에 대해서는 그건 개별 그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법률적인 조항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고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당신이 어떻게 그 상임위 시간에 그런 코인 거래를 했느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떼돈을 갑자기 많은 돈을 거래하고 투자를 한 것은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네. 단지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코인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을 죄악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이 김남국 의원 윤리에 나와서 상임위 때 거래한 건 죄송하지만 다른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때 의원들 뭐 전수조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인데 그렇죠. 코인 관련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네. 개인 재산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한계 내에서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도 똑같은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상임위 시간에 윤리적인 문제는 있다. 상임위 그 기간 중에 했으니까 그럼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이래 보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의원 개인이 전부 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동의해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털어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그냥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야가 같이 했습니다. 같은 사례처럼 여야가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총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한 3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지금 핵심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권은 먼저 부산 지역인데요. 황보승 의원이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고 황보현 동거남이 당내 유력 인사들과 만났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뭐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 탈당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당원들은 만나고 있는데 네. 당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당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사실 이준석 대표 있을 때도 황보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수석 대변인을 그만뒀는데 그때 당시에는 당 내부에서 제가 나중에 듣기에는 이게 완전히 개인적인 무슨 남편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논란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이다 해서 그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자기 무슨 내연남인지 누구는 모르지만 그분에게 어떤 특혜를 주고 국회를 무상 출입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출마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네. 뭐 플래카드도 붙여놨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네. 부선에 뭐 네.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생활과는 별개로 더구나 이제 그분이 이미 결혼한 부분인데 그 재판정에서 황보 의원과 우리 사실혼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권력 남용이 있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죠. 네. 민주당은 수도권의 한 축이자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인천이 지금 문제인데요. 전당대 돈문턱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쪽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또 뭐 이 검찰에서 후속 자료들을 가지고 또 뭐 추가로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더 이 검찰을 동원한 국회를 이렇게 압박하는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도 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요. 보수 진보의 뭐 큰 흐름과 별도로 다른 한 축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는데요. 여당은 이른바 친박계로 불리는 우병우, 최경환 출마설이 돌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내년 총선 공천 기류의 큰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변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대구 경북에서 그 긴장하고 있다는 것도 그냥 언론의 표현이지 실제로는 그냥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 2022년 4월달에 그 대구시장으로 누가 나왔었냐면 누구죠? 그 유영아 씨. 유영아 씨, 네. 유영아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유영아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나와서 그때 후원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3등으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공천에서 완전히 탈락을 했고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네. 지금 우병우, 최경환 이 두 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에서 공천을 줄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면 대구 경북 분들이 표를 갈라서 혹시 제3자가 민주당이나 뭐 무소속이 당선할 수 있도록 표를 가를까?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내년 총선에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그 퇴임 이후에 지금의 어떤 앞으로의 그 플랜이랄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당을 만들고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요, 조국 전 장관 출마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야권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힘들다며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고 여권에서는 대환영이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1심에서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좀 좌우되지 않을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진행 중이죠. 아마 12월 정도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판단이 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야권의 분열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윤석열 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한 축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신당을 창당한 뒤에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던데요. 본인의 희망사항이죠. 그런가요? 본인도 지금 그 박지원 전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상황에서 광주 전남에 판이 요동쳐야지만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더 생기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해서 진상 조사에 나섰는데요. 뭐 이달 초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재간 고위직 인사 번복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이제 뭐 이와 관련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세요? 뭐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이제 논란이 되는 분이 이제 처음에 그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가 다른 또 저 직으로 나갔다가 측근이라는 거죠. 그다음 네. 이번에 다시 이제 그 보직 인사를 받아서 올라왔다는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최근에 김기현 원장이 했던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근데 약간의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많이 그 박해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았던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김기현 원장은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할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았으니
뭔가 좀 제대로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분을 가까이 뒀는지 어떤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평생에 이제 국정원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저런 식의 인사 잡음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옳지 않은 거고요. 네.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을 둘러싼 여러 억측이 나옵니다. 국정원 인사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가던 인사들에 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정원에서 과거 사라졌던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더 큰 우려는 정보기관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가는데 국가정보원 잠바를 입고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그리고 또 지금 1급 인사, 2급 인사 이미 이분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분들의 명단조차도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정보를 다루는 조직에서 있어서 될 일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가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거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봐야 되고 뭐 국정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의원님이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개장부터 유포해가지고 당장에 횟집의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횟집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횟집 장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괴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전주와 동일했고 리얼미터와 아리안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뭐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외교로 올라가던 지지율, 뭐 최근 들어서 뭐 행보 주춤한 모습인데 가장 큰 이유는 민감한 이슈들이 등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요. 또 대통령 집회 시위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충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중도, 또 무당층, 또 MZ세대들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7월에 일본은 방류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갤럽에서 금요일 날 나온 자료를 보면은 부울경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52에서 55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괴담 프레임을 놓고서 이제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괴담 프레임이 영남권, 부울경 지역이나 TK 경북,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의견이 50%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진짜 실제로 방류가 이어지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2024학년도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사교육부와 그 수능 출제 관련 언급을 하면서 교육계, 학생, 학부모 사이에 논란인데요.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이걸 빨리 수습 못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다른 이슈보다도 입시와 관련되는 이슈는 파급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 5세 취학 연령도 상당히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뭐 쉬운 수능이다 또는 뭐 공정한 수능이다 이게 이제 자칫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이 되면은 그 파장이 이제 좀 잦아들 텐데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슈든 간에 논란, 혼선 이게 길어지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입시기 때문에 지금 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또 대통령실도 수습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교육부도 그렇고 네.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청 특히 이제 입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지층 우리가 응답자 특성으로 보면은 뭐 중도 아니라 뭐 여야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수습이 필요한 이슈가 바로 이 이슈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네. 입시 관련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민감도가 다른 이슈 못지않게 큽니까? 엄청나게 크고요. 이게 이제 학령기 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사이즈는 적지만 이게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주부층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문제만으로도 굉장히 좀 술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능을 물수능을 하겠다. 이거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격차를 더 확대하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지금 준비 없이 지금 꺼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갤럽과 리얼미터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당 지지율 상에서 반사이익을 그렇게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습니다. 특히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그 당대표 직무평가가 같이 나왔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29%밖에 직무평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도 6%포인트가 낮은 숫자고 당 지지율에 비해서도 5%포인트가 낮은 숫자여서 네. 사실 이 정당 지지율의 흐름은 당대표의 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상당히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배 소장님. 예.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야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 이게 어떤 점을 의미합니까? 일단 바닥이죠. 그러니까 두 당의 대표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좀 계속 보여주세요. 잘하고 있다가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안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주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보시면 또 이재명 대표도 잘하고 있다가 3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국정 잘못되고 있다. 국정 파탄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도 이걸 국정 운영과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32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고 있다가 6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비교를 해보면 별로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의 대표나 뭐 다 지금 잘하는 게 없어요. 네. 짧게 덧붙이면은 네. 지금 저걸 하나의 문항만 비교해서 보시면 안 되고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의 연계성 속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57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총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수도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 시점의 조사입니다. 네. 21대 총선과 비교해서 여야의 격차가 그러면 많이 좁혀진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이 조사가 서울, 경기, 인천 800샘플 정도씩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총선과 득표율과 이번에 이제 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지율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그때의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때와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좁혀진
만들어진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그 견제론과 안정론, 그러니까 전체 그 총선의 여론의 프레임을 만드는 견제론과 안정론까지 같이 대입해서 봤을 때는 견제론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보다 높지만 견제론보다는 지금 낮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새로운 인물,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야당의 민주당이 견제론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배 소장님, 네. 특히 서울 지역을 보면 권역별로 좀 나눴던데요. 도심권인 그렇죠. 뭐 용산, 종로, 중구, 네. 동남권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남권은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로 꼽힐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서남권이죠. 서남권. 왜 서남권이냐? 여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강남권은 대체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서울도 종로는 보궐선거인가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용산도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강 아래쪽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서 이제 강 아래쪽은 지금 서울은 많은 지금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어를 해야 되느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실제 이제 방금 전에 정과뱅크에서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로 강북 지역이에요. 네. 저 위쪽으로 강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저 위에 강북, 도봉, 저 위쪽으로 성북 저쪽이 지금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저 지역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방어하느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현직 대통령의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겠구나. 그것도 수도권에서 현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판세를 보면은 선거 구도는 정권 견제나 심판 성격이 강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경쟁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에서 서울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에서도 강에서 좀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강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이 지역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광역 단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를 보유한 게 경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6개 권역별 표심을 보니까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3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표심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이 조사에서는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상에서 볼 때는 크게 이제 경기 남부와 북부 2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이 좀 민주당세가 강하고 동쪽은 또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조사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특이점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은 반면에 이제 경기 남부 벨트가 워낙 민주당이 강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남부의 중심권에 해당하는 그 수원하고 용인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수원과 그 용인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어떤 경쟁이 주변 도시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이번에 접점이 나타난 거는 이 도시 정체성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을 그 민주당의 그 현역들이 좀 잘 가다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경기 수원 용인 쪽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 경기 남부 중심권은 21대 총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높은 표를 얻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 표심이 변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 이제 지난해 6월의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기초단체장과 강역의원 그리고 또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으로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지역 깊숙이 침투가 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주도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또 비호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네. 대체로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 또 안산, 또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물론 또 이 지역은 상당히 또 스윙보트 성격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내 비주류라고 해야 하나요?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 현안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공천에서 교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더 목소리가 커질 텐데, 그렇죠. 뭐 각각 상황에 뭐 입장차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랬을 경우 내년 총선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수능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유승민 전 대표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 경기도당 위원장을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지금 확대해 가려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선제적 대응, 무소속이라도 난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에 비주류에서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까지 합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분들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또 같이 다 반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지금 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그 탈당을 해가지고 창당을 해서 뭔가를 또 도모하는 그런 흐름, 또 거기까지는 안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 네. 당내에서의 어떤 개혁, 이거를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예. 의제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전에 정웅학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의 정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3년 이재명 대표의 정권, 2016년에 문재인 대표의 정권,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의 정권은 공천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 이재명 대표의 정권이 공천권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혁신이라는 것이 비대위와 이름은 다르지만 지지자들의 기대감은 그래, 파격적일 거야. 네. 그리고 적어도 비대위에 준할 거야. 그래야 중도, 무당청, MZ세대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공천권에 준할 정도, 공천 기준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친명, 비명이 어화둥둥 돼서 개파, 타파가 될 것이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정권이 공천권이냐, 공천 기준권이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에 공천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에는 공천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알고 있고요. 네. 그 공천권은 이제 공관위에서 네.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고, 그 전체 이제 어떤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그 여론 공론을 조성하는 거는 혁신위에 있을지 몰라도 공천에 대한 건 없을 걸로 그만큼 봅니다. 파격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질문이시군요. 예. 배 수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예. 7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 영남 지역에서도 수입 반대인데 이게 향후 전국에는 뭐 지속적으로 그럼 영향을 주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먹거리거든요. 네. 근데 횟집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회 좋아하거든요. 뭐 먹을까? 회 아니면 고기지. 고기 아니면 회야. 그런데 이제 회를 먹는데 후쿠시마가 생각나면 이게 여파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회를 안 드시게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회를 리필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참치회를 리필을 안 하게 되면 타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스페셜하게 분석을 했던 게 바로 수시국 해법입니다. 수시국 수산물은 선을 그어라. 수산물은 검역 안 돼. 그다음에 네. 시는 시찰단의 내용을 명쾌하게 분석을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네. 국제 원자력 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과학적 검증이 된다. 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걷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짧게 덧붙이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아직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 소비자들은 이 문제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내년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출마 시 여론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서로 양당에서 우나 땡이다, 뭐 조나 땡이다 이런 그러니까 조국이 나오면 땡큐다, 우병우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정당에서 이 두 분들을 공천을 할 것인지 여부. 근데 오늘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당내 인사들이 벌써 부정적인 기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견인들이 과연 나설 것이냐. 후견인이라는 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견인의 어떤 목소리를 내줄 것이냐. 좀 어렵다고 많이 보는 것이죠. 네. 무소속으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떨어지거든요. 배 소장님,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조 전 장관 측근인 뭐 황현선, 윤재관, 박성호 전 선임 행정관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치권과 여론, 조 전 장관의 출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여론을 제가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전체적인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은 극도로 부정적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중도층 여론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길 없는 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런 정황적 정성적인 그러니까 이 통계적 분석, 수치적인 퀀티테이티브 분석이 아니라 퀄리테이티브 분석을 하면 이런 정황을 보고서는 출마를 안 하는데 이럴 리가 없다. 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대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박지원 전 원장은 신당을 창당해서 그렇죠.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망을 했어요. 박지원 정치구단 전 원장의 신광설은 뭐냐면 신당 광주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의 또 무소속,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무소속 관악설, 이게 이제 무관설과 신광설이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짧게 덧붙이면 지금 호남권에 개혁 인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국 장관 신당설이 그런 일환에서 나오는 거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보낸다. 호남으로 광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어쨌든 지금 이 호남 지역에 뭔가 개혁적인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내부 논의는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이 실제로 창당할 것인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남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예. 황보 의원 논란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 부산 지역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분 사안이요. 여지껏 정말 보지 못했던 막장 드라마가 지금 현재 정치권 인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전 남편의 폭로에 의해서 공천원금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에요. 아직 이제 수사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진들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그 또 사실혼 관계인 전 남성은 또 민주당에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과연 이런 분들을 공천을 당해서 줄 수 있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국정원 내 고위직 간부들 인사가 번복되고 대기 발령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국정원 내 인사 파동 책임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죄송한데 잘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한 수개월 전에도 비슷한 걸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고 제 옆자리에 있는 사람 모르고 제 앞자리에 있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김기현 원장이 좀 해결을 하든지 뭐가 된 건지 대기 발령이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전 정권에 있었던 중용됐던 사람이라서 대기 발령을 받은 건지 그럼 왜 해결을 안 하는 건지 기조실장은 뭐 검사 출신이라는데 뭐 검사 출신이라서 문제가 있어서 또 사퇴를 한 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또 국정원 일이라서 내용도 잘 모르겠고 누가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은영 소장님,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를 두고 네. 감사 심의 의결 과정이 불합리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 감사원 내 갈등인데요. 야권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냈잖아요. 예. 향후 감사원 내용 상황이 정치권과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이제 감사원 이 내부 사항을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감사 보고서 전현희 감사원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감사위원과 사무처의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간에 뭔가 그 서로 보고가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다 이런 이제 허위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 한 건으로만 볼 게 아니고 지금 국정원의 그 1급 대기 발령 이미 인사가 났는데 다시 그걸 복원시키는 이런 거라든지 또 지금 그 수능과 관련해서 그 대입 국장을 지금 경질했다는 것도 사실 이게 흘러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직 사회에 권력에 뭐 해바라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내부 조직에서 뭔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 결국 이거는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잘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갈등이 표면화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위험한 신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계속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다뤘지만 후쿠시마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또 방중을 하니까 우리도 한중 관계를 어떻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슈는 23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기훈 예정입니다. 과연 이것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여론 파장이 올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그 민주당의 장외 집회, 후쿠시마 오염수가 관련 장외 집회가 상당히 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염수를 핵폐수로 지금 명칭 변경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그 황보승희 의원의 그 개인사를 포함한 이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들은 지금 이번에 정당 지지율에는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내용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막 가정 폭력까지 다 공개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에. 차관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는 그건 도움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차관 인사가 일단은 중요한 건 장관 인사인데 장관을 지금 뭐 하겠다는 사람이 인청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관 인사인데 차관들도 지금 원래 공무원들이 아니고 어용들을 이용한다고 해서 좀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밀어야 할 국가정보원의 인사파동 문제가 연일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1급으로 이달 초 승진한 간부들이 일주일도 안 돼 대기 발령 상태가 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였고 지난해 10월 조상준 기조실장 퇴임 이후 3차 파동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정보를 꿈꾸는 내부 알력, 신구 권력 갈등, 검찰 세력과의 충돌 등 각종 의혹과 설이 분분합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감사원, 권익위 등 국가기관 안에서의 충돌도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개월,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는 정권 초에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